한국에서 온 당신이 미국 경찰을 재판할 자격이 있느냐? 법정에서 던져진 이 한마디가 박소연 연방판사의 15년 경력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계 혐오범죄 사건을 맡은 순간부터 협박 편지가 날아들고 동료들이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과연 그녀는 정의를 지킬 수 있을까요? 편견과 두려움의 벽 앞에서 한 여성이 보여주는 진짜 용기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연입니다. 올해 40살이고요. 뉴욕 브루클린 지방법원에서 연방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5살에 미국으로 이민 온 뒤 이제 15년째 법복을 입고 있어요. 오늘은 제게 특별한 날입니다. 컬럼비아 로스쿨을 졸업하고 검사와 변호사를 거쳐 최연소 연방판사가 된 이후로 가장 어려운 사건을 맡게 되었거든요. 아시아계 혐오범죄로 기소된 백인 경찰관 데이비드 머피의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피해자는 김준호라는 한국계 대학생이에요. 지하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모욕과 함께 폭행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의료진은 그가 완전히 회복하려면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지금 법원 집무실에 앉아 사건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15년간 수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이 무거워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감정을 배제해야 하는데 피해자와 같은 한국계라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창밖으로 브루클린의 거리가 보여요. 다양한 인종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많은 갈등과 편견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급증했거든요. 제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어요. 백인 의사인 남편 마이클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는 항상 제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그도 걱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벽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네요. 1시간 후면 법정에 서야 합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가다듬어요. 15년간 쌓아온 경험과 신념을 바탕으로 오늘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머피 경찰관의 변호사가 제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하고 저 역시 그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법관의 길을 선택한 이유니까요.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머피 경찰관을 지지하는 동료 경찰관들과 피해자를 지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각각 한쪽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재판을 진행하려 했는데 머피의 변호사 윌슨이 예상했던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는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판사님, 저는 이 사건에서 판사님의 공정한 판단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피해자와 같은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법정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제가 15년간 법관으로 일하면서 처음 받는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떨림이 없도록 조심하며 대답했어요. 변호사님, 그런 발언은 부적절합니다. 저는 미국 법에 따라서만 판단할 뿐입니다. 하지만 윌슨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더욱 노골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이 미국 경찰의 업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머피를 지지하는 경찰관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분노한 표정들이 역력했고요.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 깊숙이 꽂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살아왔어도 여전히 외부인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피해자 김준호 군의 어머니가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절망과 함께 마지막 희망을 저에게 걸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어요.
변호사님, 이 법정에서는 오직 사실과 법률만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개인의 출신이나 배경은 관련이 없어요.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나서 오퍼닝 스테이트먼트를 시작했어요. 그는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머피 경찰관의 혐오 범죄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증언들이 차례로 소개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법정 안의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과연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눈빛이었고, 또 어떤 이들은 반드시 자신들 편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기대의 눈빛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제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 법원 직원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15년간 함께 일한 베테랑 서기 톰슨조차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판사님, 이 사건이 너무 큰 주목을 받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판사님이 이 사건을 맡는 것이 정말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의 말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저를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마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이틀째 접어들면서 저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신호는 제 이메일함에 도착한 익명의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내용이었어요. 미국 법정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그냥 몇몇 극단주의자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제 집 우편함에도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로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법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적혀 있더군요. 남편 마이클이 그 편지를 발견했을 때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소연, 이건 너무 심각해. FBI에 신고해야 해. 저는 마이클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저도 불안했습니다. 15년간 판사로 일하면서 이런 직접적인 위협을 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법원 보안팀에 신고했고 FBI에서 경호원을 배치해주기로 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법원 내부의 분위기였습니다. 동료 판사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하던 판사들도 갑자기 바쁘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존경하던 선배 판사 로버트 클라크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복도에서 저를 마주쳤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연, 이 사건이 너무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있어. 법원 전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저는 그의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뜻인지 물어봤지만 그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셋째 날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차 앞유리에 돌이 던져진 흔적을 발견했어요. 주차장 CCTV를 확인했지만 범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FBI 요원이 앞으로는 에스코트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마이클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 안전을 걱정하며 이런 말을 했어요. 소연, 이 사건에서 손을 떼는 게 어때? 다른 판사에게 넘기면 될 거 아니야. 가족 안전이 우선이야. 저는 마이클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누가 정의를 지킬 건데?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거야. 나를 겁주어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 말이야. 마이클은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았어요. 알겠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당신이 다치면 나는 어떻게 해? 넷째 날 아침, 법원에 도착했을 때 로비에서 시위대를 만났습니다. 머피 경찰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편파적 판사 교체를 요구한다는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저기 가짜 미국인이 온다. FBI 요원들이 저를 에스코트해서 법원 뒷문으로 안내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법정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머피의 변호사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고 방청석의 시선들도 적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날 재판이 끝나고 제 집무실에서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닷새째 아침, 집에서 신문을 펼쳤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사진이 첫 번째 면에 크게 실려 있었거든요. 헤드라인은 편파적 외국인 판사, 미국 정의의 먹구름이었어요.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를 역차별의 상징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이민자가 미국 경찰을 단죄할 자격이 있느냐는 논조였습니다. 제가 15년간 쌓아온 경력은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마이클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연, 이건 너무 심해. 완전히 내 이미지를 왜곡하고 있어. 저는 다른 신문들도 확인해 봤어요. 보수 성향의 언론들은 모두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반면 진보 언론들은 저를 용감한 소수자 판사로 치켜세우고 있었어요. 두 진영 모두 제가 원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냥 법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원했을 뿐인데 모든 것이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변질되고 있었어요. 특히 한 보수 방송국에서는 제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한국 민주화 운동을 지지했던 것을 문제 삼으며 반미 성향의 좌파 판사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했어요. 그들은 제가 20살 때 써놓은 에세이까지 찾아내서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응원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미국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하더군요. 법원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판사님, 편파적 판결을 내릴 계획입니까?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미국 경찰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FBI 요원들이 기자들을 막아주었지만 플래시 세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방청석에는 기자들이 가득했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재판 중에도 휴대폰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는 기자들이 보였어요. 점심시간에 제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오늘 아침부터 전화가 계속 걸려와요. 대부분 항해 전화들이에요.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심각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더 심한 욕설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제 가족을 위협하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어요. 아무리 법관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어도 언론과 여론 앞에서는 한개인에 불과했습니다. 오후에 재판을 재개했을 때 머피의 변호사가 새로운 전술을 펼쳤어요. 그는 제가 받고 있는 언론의 주목을 이용해서 이 재판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재판은 이미 정치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공정한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저는 그의 말에 분노했지만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이클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소연, 우리 집 주소가 인터넷에 공개됐어. 이사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저는 그제야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재판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제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경비원들이 순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정의를 지키려 했던 것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져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어요. 여섯째 날 아침, 제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연방법원 수석판사 윌리엄 하딩이 비공식 면담을 요청했거든요. 그는 평소 저를 아끼던 분이었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소연,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 하딩 수석판사의 사무실은 언제나 따뜻한 분위기였는데 그날은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 사건이 너무 커지고 있어. 법원 전체의 권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 사건에서 사임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던 분이 저에게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수석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있을 뿐인데요. 하딩 수석 판사는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소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 상황에서 내가 내리는 어떤 판결도 공정하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야. 유죄 판결을 내리면 편파적이라고 할 것이고, 무죄 판결을 내리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거야.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15년간 함께 일하면서 제 능력을 인정해주던 분이 갑자기 저를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수석님, 그렇다면 제가 한국계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사건은 맡을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야. 하지만 때로는 큰 그림을 봐야 해. 법원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어. 점심시간에 동료 판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모두 바쁘다며 자리를 피했어요. 평소 가까이 지내던 판사 세라 톰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해, 소연. 오늘은 좀 바빠서. 하지만 저는 그들이 다른 테이블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그 자리에 없을 때는 함께 모였던 거죠. 오후에 법원 도서관에서 판례를 찾고 있는데 젊은 판사 마크 데이비스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평소 저를 멘토로 여기던 후배였어요. 소연 선배님, 요즘 힘드시겠어요? 저는 그의 위로에 감사했지만 그의 다음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실 다른 동료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이 사건 때문에 법원 전체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것 같다고요. 심지어 법원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10년 넘게 저를 도와주던 법원 서기 메리 존슨이 서류를 전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판사님, 이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다른 판사님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무엇을 걱정하시는데요? 법원의 중립성이 훼손될까 봐요. 판사님도 힘드시겠지만 주변 사람들도 어려워하고 있어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홀로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5년간 함께 일한 동료들이 하나둘씩 저를 외면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저녁 7시쯤 마이클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소연, 오늘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동료 의사 한 명이 내 남편이라는 걸 알고는 갑자기 어색해 하더라고. 정말? 응. 그리고 간호사 한 명은 아예 대화를 피하더라. 이 문제가 우리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마이클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소연, 나는 당신을 믿어. 하지만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 보여. 정말 끝까지 버틸 수 있겠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마이클,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끝인 것 같아. 내가 물러서면 다음에는 또 다른 소수자 판사가 같은 일을 겪게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제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법학박사 학위증과 판사 임명장을 바라보며 지난 15년의 세월을 돌아봤어요.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정의를 지키려는 노력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7째 날, 재판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검사가 예상치 못한 증인을 법정에 불러들였거든요. 머피 경찰관과 함께 근무했던 베테랑 경찰관 잭 오브라이언이었어요. 오브라이언 경관은 25년간 뉴욕 경찰로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어요. 머피는 평소에도 아시아계 주민들에 대해 차별적인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할 때는 더욱 심해졌어요. 윌슨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오브라이언 경관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작년 가을에도 머피는 차이나타운 순찰을 거부한 적이 있어요. 바이러스가 옮을까봐 무서우니까 다른 곳으로 배치해달라고 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오브라이언 경관이 녹음 파일을 제출한 겁니다. 이것은 작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머피가 한 말입니다. 동료들 앞에서 한 발언이에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머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 동네 중국인들은 정말 문제야. 냄새도 이상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하는 거야?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머피를 지지하던 경찰관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반전이 있었어요. 또 다른 경찰관 마이클 로드리게스가 증인으로 나선 겁니다. 그는 히스패닉 출신이었는데 용기 있는 증언을 해주었어요. 저도 머피로부터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제가 스페인어로 통화하면 여기는 미국이라며 영어를 쓰라고 했어요. 로드리게스 경관의 증언은 계속됐습니다. 머피는 소수자 경찰관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특히 아시아계 시민들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 순간 무언가가 바뀌고 있음을 느꼈어요. 단순히 한국계 판사가 백인 경찰관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김준호 군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처음에는 정말 걱정했어요. 공정한 재판이 가능할까 싶어서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판사님이 진실을 찾아주실 거라고요. 그녀의 말에 저는 큰 힘을 얻었어요. 지난 며칠간의 외로움과 고통이 조금씩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재판에서는 더욱 놀라운 증거가 나왔어요. 머피가 과거에 작성한 경찰 보고서들이 공개된 겁니다. 그는 아시아계 시민들에 대한 신고를 처리할 때 유독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검사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머피가 담당한 아시아계 관련 사건들의 처리율이 다른 경찰관들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체계적인 차별의 결과입니다. 윌슨 변호사는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더 이상 이것을 개인적 실수나 오해로 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재판이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깊은 편견을 드러내는 거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오브라이언 경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판사님, 처음에는 이 재판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켜보니 정말 공정하게 진행하고 계시더군요. 그의 말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경관님, 왜 증언을 해주신 건가요? 동료를 배신하는 일이잖아요. 아니요, 판사님. 진짜 동료라면 잘못을 지적해줘야 해요. 머피의 행동은 우리 모든 경찰관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집에서 마이클과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재판 어땠어?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 사람들이 진실을 보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 소연.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편견이라는 것은 특정 인종이나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피부색을 초월해서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8째 날, 드디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저는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판결문을 여러 번 검토하고 또 검토했습니다. 15년간 내린 수많은 판결 중에서도 가장 신중해야 할 순간이었거든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평소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했어요. 법정 앞에는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양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FBI 요원의 호의를 받으며 법원 안으로 들어갔을 때 복도에서 김준호 군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깊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어요. 판사님,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감사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그녀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판결이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절망을 좌우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전 10시 정각, 법정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완전히 가득 찼고 서서 듣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데이비드 머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 안이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어요. 저는 준비해온 판결문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는 인종이나 출신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법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제가 첫 번째 문장을 읽자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사실관계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머피는 피해자 김준호에게 인종차별적 언사를 사용했고, 이어서 물리적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는 여러 목격자의 증언과 CCTV 영상으로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머피의 변호사 윌슨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피 자신도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또한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은 피고인이 평소에도 아시아계 시민들에 대해 차별적 태도를 보여왔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의도적 혐오 범죄임을 증명합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었어요. 따라서 본 법정은 피고인 데이비드 머피에게 혐오 범죄 및 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 순간 법정이 술렁였어요. 일부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다른 일부에서는 실망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량은 징역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합니다. 김준호 군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녀 옆에 앉은 남편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판결의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 판결은 인종과 무관하게 오직 법과 증거에 근거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출신이나 직업, 그리고 본 판사의 배경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청석을 둘러보며 계속 말했어요.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경찰관이라는 직업도, 백인이라는 인종도 특별한 특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머피를 지지했던 경찰관들 중 일부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적대적이었던 그들도 제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것은 편견의 위험성입니다. 편견은 개인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합니다. 판결을 마치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피고인에게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진정한 법 집행관으로 거듭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 여러분께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당부드립니다. 판결이 끝나자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기자들이 휴대폰으로 속보를 보내고 방청객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서면서 오브라이언 경관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보내주었습니다. 복도에서 김준호 군의 가족이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는 한국말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 비서가 전해준 소식이 놀라웠어요. 하딩 수석판사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거였습니다. 공정하고 용기 있는 판결이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저녁 마이클이 샴페인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축하해, 소연. 정말 자랑스러워. 저는 그의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판결 후 2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를 공격했던 일부 언론들도 공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경찰 내부의 반응이었어요. 뉴욕 경찰청장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박소연 판사의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경찰 내부의 편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오브라이언 경관이 제 법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판사님, 처음에는 의심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방문 목적은 놀라웠어요. 경찰서에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제가 강사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에요.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변화는 처벌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교육과 이해를 통해서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교육이 있었어요. 경찰서 강당에는 50여 명의 경찰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점차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한 젊은 경찰관이 질문했습니다. 판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견 없이 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완전히 편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계속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교육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머피와 함께 근무했던 경찰관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판사님, 사실 저도 아시아계 시민들에 대해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어요. 김준호 군이 회복되어 법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이 나아진 모습이었어요. 판사님 덕분에 정의가 실현되었어요. 이제는 미국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도 함께 왔는데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오셨어요. 판사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법원 내부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동료 판사들이 다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하딩 수석 판사는 공개적으로 제 용기를 치하했습니다. 소연의 판결은 우리 모두에게 법관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 젊은 판사 마크 데이비스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배님을 보면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저도 앞으로 편견에 맞설 수 있는 판사가 되겠어요. 더 큰 변화는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경찰의 혐오범죄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정했어요. 또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특히 법학도들 사이에서 편견에 굴복하지 않는 판사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한국계 법학도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때문에 저도 법관이 되고 싶어졌어요.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정말 멋있어 보여요. 저는 그녀에게 말해주었어요. 정의는 쉽게 오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은 열려요. 우리의 정체성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저녁 마이클과 함께 집 근처를 산책했어요. 예전에는 시선을 피하던 이웃들이 이제는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소연, 많이 달라졌어. 이제는 정말 이 동네의 일원이 된 것 같아. 마이클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아직 갈 길이 멀어. 집에 돌아와서 제 서재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새로운 상장이 하나 더 걸렸어요. 아시아계 시민단체에서 수여한 정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책상 위에 놓인 편지들이었어요. 전국 각지의 소수자들이 보내온 감사 인사들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깨진 거울처럼 보였던 이 사회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마이클이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사건이 있지? 응.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으니까. 저는 내일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소연이라는 이름 앞에는 더 이상 한국계라는 수식어가 필요 없었어요. 저는 그냥 정의를 실현하는 훌륭한 판사였습니다. 하지만 제 뿌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사람들을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